너희는 내 아들을 깊은 벼랑 아래에 묻으면 진실까지 함께 묻을 수 있으리라 여겼느냐? 오늘 밤 그 아이의 원통한 민사또는 손바닥에 묻은 흙을 비벼 지우려다 문득 제 손가락 사이에 끼인 검붉은 살점을 보았다. 등 뒤 벼랑 아래에서는 방금 전까지 사람의 목숨이 붙어있던 몸이 돌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뚝, 으직, 바스라지는 소리가 골짜기 안개를 타고 다시 올라와 그의 귓바퀴를 핥았다. 그는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내가 민 것이 아니다. 저놈이 제 발로 미끄러진 것이다. 막쇠의 비명은 오래지 않아 끊겼으나 끊긴 뒤에 고요가 도리어 더 무서웠다. 달빛은 구름 뒤에 숨어 벼랑 끝에 젖은 풀잎만 희끄무레하게 드러냈고 밤새 내린 이슬 냄새 속에 피비린내가 아주 가늘게 섞여 있었다. 민사또는 몸을 돌려 관아로 내려가려 했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방금까지 제 앞에 꿇어앉아 사또나리. 소인은 본 것이 없사옵니다. 라울던 노비의 눈빛이 그의 발목을 움켜쥐는 듯하였다. 그가 벼랑을 떠나기 전 아래쪽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손톱이 바위를 긁는 소리인지 부러진 뼈가 돌틈에 끼어 흔들리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민사또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굽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메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그 흰 안개 속에서 막쇠에 젖은 목소리가 올라오는 듯했다. 나리, 입을 막으시려거든 귀부터 막으셨어야지요. 민사또는 허둥지둥 비탈길을 내려왔다. 관아 담장이 보일 무렵에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비단 도포자락에는 흙과 풀물이 어지럽게 묻어 있었다. 문지기 군졸이 등불을 들고 다가오자 그는 급히 소매를 뒤로 감추었다. 밤 순시를 돌고 오는 길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군졸은 고개를 조아렸으나 등불빛에 비친 사또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한 것을 보고 목구멍이 마른 듯 침만 삼켰다. 민사또가 이 고을에 부임한 것은 새해 전이었다. 처음 들어올 때 그는 백성들에게 근엄한 얼굴로 말하였다. 내가 이 고을의 굶주림을 덜고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그 말에 사람들은 관아 앞에 엎드려 절했고 장터의 늙은이들은 새 수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복이라 수군거렸다. 그러나 사람의 낯빛은 아침 햇살보다 쉽게 변하고 탐욕은 처음부터 큰 입을 벌리지 않는 법이었다. 그는 먼저 쇠곡의 한 섬을 감추고 다음에는 열흘 섬을 빼돌렸다. 고을의 곡식 창고는 겉으로는 가득 차 보였으나 안쪽 깊은 곳에는 빈 가마니가 헛개비처럼 쌓여 있었다. 민사또는 아전들에게 명하였다. 장부에는 흉년 탓이라 적어라. 굶은 자가 죽으면 제8자가 박한 것이고 살아남은 자가 원망하면 매를 쳐 입을 다물게 하라. 그의 말 한마디에 굶주린 백성의 논문서가 사또의 괴짝 속으로 들어갔고 어린 자식의 밥그릇은 비어갔다. 막쇠는 본디 관아 부엌에서 물을 냈고 장작을 패던 노비였다. 키는 크지 않았으나 어깨가 단단했고 눈매에는 어리석음보다 눌러 참는 슬픔이 많았다. 그는 늙은 어미와 단둘이 살았다. 어미는 허리가 새우처럼 굽어도 새벽마다 관아 뒤 샘가에 와서 아들의 낡은 버선을 빨아주었다. 막쇠는 그때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품째 모아 약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 웃었으나 그 웃음은 늘 굶주린 사람의 웃음처럼 얇았다. 그 일이 생긴 날 낮. 막쇠는 사또의 명으로 서고에 불을 밝히러 들어갔다. 바람이 거세어 창호지가 흔들렸고 등잔불은 자꾸만 옆으로 누웠다. 그는 떨어진 종이를 주우려 허리를 굽혔다가 괴짝 틈에 끼어나온 장부 한 권을 보았다. 펼쳐진 장부에는 죽은 백성들의 이름과 빼앗긴 논밭, 감춰진 쇠곡수가 촘촘히 적혀 있었다. 막쇠의 손은 얼어붙었다. 그를 많이 알지 못했으나 제 이웃의 이름만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이름들 가운데는 지난 겨울 굶어 죽은 박첨지의 딸도 있었고 젖먹이를 아는 채 관아 앞에서 쓰러진 과부 연심의 이름도 있었다. 막쇠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문 밖에서 사또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냐? 막쇠는 장부를 덮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민사또는 서고 안으로 들어와 막쇠에 떨리는 손과 열린 괴짝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가운 칼날처럼 가늘어졌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민사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낮음 속에 살기가 숨어 있었다. 막쇠는 이 말을 방바닥에 두으며 말했다. 소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그를 몰라 검은 것은 먹이요, 흰 것은 종이로만 보았사옵니다. 그러나 사또는 웃지 않았다. 그는 막쇠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얼굴을 들어 올렸다. 사람이 그를 몰라도 제 어미 이름은 알아보는 법이다. 내 눈은 이미 죄를 지었다. 그날 해가 저물 잠인 사또는 막쇠에게 몰래 말을 전했다. 네, 어미의 병을 고칠 약값을 주겠다. 오늘 밤 북쪽 벼랑길로 오너라. 다른 귀에 들어가면 네 어미의 목숨도 보장하지 못한다. 막쇠는 그 말이 덧침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다. 어미가 초가 안에서 기침할 때마다 가슴속이 찢어졌고 사또의 위협은 굶주림보다 더 가까운 칼이었다. 그는 낡은 저고리를 여미고 밤길을 걸었다. 북쪽 벼랑은 고을 사람들이 해진 뒤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다. 오래전 길 잃은 나그네가 떨어져 죽었다는 말도 있었고 비 오는 밤이면 골짜기 아래에서 사람 우는 소리가 올라온다는 말도 있었다. 막쇠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민사또는 이미 서 있었다. 달빛 아래 그의 가끈은 검은 뱀처럼 턱 밑에서 흔들렸고 손에는 작은 돈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받아라. 그리고 오늘 본 것은 평생 묻어라. 막쇠는 돈주머니를 받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 소인은 살고 싶사옵니다. 어머니도 살리고 싶사옵니다. 허나 죽은 백성들의 이름이 장부 속에서 울고 있었사옵니다. 그 이름들을 어찌 흙으로 덮겠사옵니까? 민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천한 종놈이 감히 백성을 입에 올려 네 목숨도 네 것이 아니거늘 죽은 자들의 억울함까지 네가 짊어지려 하느냐? 바람이 벼랑 끝 풀을 한꺼번에 눕혔다. 막쇠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발 뒤꿈치 아래 작은 돌들이 굴러떨어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아래를 보았다. 까마득한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민사또는 돈주머니를 땅에 던졌다. 동전들이 흙바닥에 흩어지며 짧은 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입은 닫힐 수 있느냐? 막쇠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입은 닫아도 하늘이 보신 것을 어찌 닫겠사옵니까? 그 말이 민사또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하늘이라는 말을 몹시 싫어했다. 백성이 굶어도 하늘은 말이 없었고 그가 곡식을 훔쳐도 벼락은 치지 않았다. 그러니 하늘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용할 이름일 뿐이라 여겼다. 그러나 막쇠의 입에서 나온 하늘은 이상하게도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민사또는 이를 악물고 다가섰다. 그렇다면 네가 먼저 하늘 가까이 가보거라. 그리고 두 손으로 막쇠의 가슴을 힘껏 밀었다. 막쇠의 몸은 잠시 허공에 멈춘 듯 보였다. 그의 눈은 놀라움보다 슬픔으로 더 크게 뜨였다. 그 눈빛은 사또를 원망하기보다 남겨질 어미를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밤을 찢고 떨어졌다. 곧이어 몸이 바위에 부딪히는 둔한 소리, 무언가 꺾이는 소리, 젖은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차례로 올라왔다. 민사또는 귀를 막았지만 손바닥 안으로도 소리가 파고들었다. 관아에 돌아온 민사또는 곧장 안채로 들어가 물을 길어오라 명했다. 하녀가 대야를 들고 오자 그는 손을 미친 듯이 씻었다. 손등이 붉게 벗겨질 만큼 문질러도 손가락 사이의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흙냄새, 피냄새, 벼랑 아래 이끼 냄새가 살캔 속으로 스민 듯했다. 그는 하녀에게 고함쳤다. 물이 썩었다. 다시 떠오너라. 하녀는 겁에 질려 물러났으나 대야 속에는 맑은 물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밤 민사또는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방 안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고 비단 이불은 따뜻했으며 문 밖에는 군졸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곧장 벼랑 끝이 나타났다. 막쇠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던 모습, 발밑에 돌이 구르던 모습, 마지막으로 흰 안개 속에서 들려온 뼈, 부서지는 소리가 되살아났다. 그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천한 목숨 하나다. 천한 목숨 하나일 뿐이다. 새벽녘, 잠깐 정신이 흐려질 무렵이었다. 민사또의 귓가 바로 옆에서 아주 작고 선명한 소리가 났다. 바삭,
마른 뼈를 손끝으로 부러뜨리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등잔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창호지에는 새벽바람이 손바닥처럼 스쳤다. 다시 소리가 났다. 의지.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다. 마치 누군가 그의 베개 밑에서 이를 갈며 웃는 듯하였다. 민사또는 베개를 뒤집어 던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군조를 불렀다. 방 안에 누가 숨어 있느냐? 당장 뒤져라. 군졸들은 장롱과 병풍 뒤, 마루 밑까지 살폈으나 먼지 한 줌밖에 찾지 못했다. 민사또는 그들을 내쫓고 홀로 앉았다. 그러자 소리는 퇴섰다. 그는 제 귀를 만졌다. 귓속이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때 멀리 새벽닭이 울었고 그는 처음으로 아침이 두려워졌다. 해가 뜨자 관아 앞에는 막쇠의 어미가 와 있었다. 노파는 밤새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맨발로 길을 헤매다 관아까지 온 것이었다. 머리카락에는 흙이 묻었고 기침할 때마다 마른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사또나리. 우리 막쇠가 관아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사옵니다. 혹시 어디로 보내셨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민사또는 그 여인 얼굴을 보자 목덜미에 찬물이 흐르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곧 평소의 얼굴을 되찾았다. 내 아들이 도망쳤다. 관아 물건을 훔쳐 밤중에 달아났으니 다시 오거든 잡아묶을 것이다. 노파는 믿지 못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내 아들은 굶어도 남의 콩 하나를 훔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나리, 무언가 잘못 아신 것이옵니다. 민사또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늙은 것이 관아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구나. 끌어내라. 군졸들이 노파의 팔을 붙잡았다. 노파는 끌려가면서도 관아뜰의 흙바닥에 손톱을 박았다. 그녀의 손톱 밑으로 피가 맺혔다. 막쇠야, 네가 살아있으면 한 번만 대답해라. 죽었으면 이 어미 꿈에라도 와라. 그 울음은 가늘고 힘없었으나 이상하게도 관아 지붕 위까지 올라가 맴돌았다. 민사또는 안채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그 울음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그리고 그 울음 끝에 다시 그 소리가 섞였다. 바스락, 바스락. 부서진 뼈가 흙 속에서 뒤척이는 소리였다. 그날 저녁 민사또는 아전들을 불러 막쇠의 이름을 장부에서 지우라 명했다. 도망친 노비라 적고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아전들은 고개를 숙였으나 서로 눈빛을 피했다. 막쇠가 도망칠 까닭이 없음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어미를 두고 멀리 갈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관아에서 진실은 힘센 자의 붓끝에 달려 있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자 막쇠라는 이름은 검은 회갈에 묻혔다. 밤이 깊어지자 민사또는 일부러 술상을 크게 차리게 했다. 기생들의 노랫소리와 검은고 소리가 방을 채우면 그 이상한 소리도 묻힐 것이라 여겼다. 그는 웃으며 잔을 들었고 아전들에게 농을 던졌으며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술이 세순배 돌았을 때 검은고 줄 사이로 낯선 음이 끼어들었다. 뚝, 으득, 뼈가 짓눌리는 소리였다. 민사또의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멈춰라. 그의 고함에 노래가 끊겼다. 방 안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민사또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둘러보았다. 누가 그 소리를 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기생 하나가 떨며 말했다. 나리. 소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사옵니다. 그 말에 민사또의 얼굴은 더욱 흉하게 굳었다. 그 소리가 자신에게만 들린다는 사실이 그 어떤 원망보다 무서웠다. 죄는 남이 모를 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홀로 들을 때 더 깊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술상을 걷어차고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걸어 잠근 뒤 숨을 몰아쉬는데 방 한가운데 놓인 비단 방석 위에 작은 흙덩이가 떨어져 있었다. 젖은 흙이었다. 민사또는 천천히 다가가 손끝으로 그것을 건드렸다. 흙덩이 속에서 희고 날카로운 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새의 뼈처럼 작았으나 그 끝에는 검붉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다. 민사또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넘어졌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노파의 울음 같은 바람소리가 들렸다. 막쇠야. 민사또는 양손으로 귀를 틀어 막았다. 그러나 손바닥 안쪽에서
살칸 깊은 곳에서, 아니 머리뼈 속 어딘가에서 소리는 계속되었다. 바삭, 으직, 부서지고 갈라지는 소리.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것은 막쇠의 몸 하나가 아니었다. 제 귀 속에 영원히 갇힐 죄의 씨앗을 함께 밀어 넣은 것이었다. 그날 이후 민사또의 밤은 밤이 아니었다. 해가 지면 관아의 기와 끝마다 어둠이 내려앉고 등잔불은 노란 눈처럼 흔들렸으며 그의 귀 속에는 낮 동안 억지로 눌러두었던 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는 멀었다. 마치 깊은 산골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했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지면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베개 밑, 귓불 옆, 마침내 머리뼈 안쪽에서 들렸다. 바삭, 으득, 살 속에 박힌 뼈가 천천히 갈리는 소리였다. 민사또는 그 소리를 이기려 술을 마셨다. 술맛은 쓴 약처럼 목을 태웠고 빈속에 들어간 독한 기운은 눈앞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술잔을 움켜쥔 채 혼잣말을 했다. 죽은 놈이 어찌 소리를 내겠느냐. 귀가 피곤한 탓이다. 내 마음이 약해진 탓이다. 그러나 말끝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방구석에서 마른 조개 껍질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는 술상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고 쏟아진 술 냄새가 피비린내와 뒤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관아 사람들은 사또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전에는 잔인해도 계산이 있었고 웃어도 속을 감추는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소한 말에도 얼굴이 뒤틀렸고 문 여닫는 소리에도 칼집을 더듬었다. 아전 하나가 장부를 넘기다 종이를 찢자 민사또는 그를 마당으로 끌어내라 명했다. 네, 손끝에서 방금 무슨 소리가 났느냐. 네가 내 귀를 조롱하느냐. 아전은 땅에 이마를 받고 울었으나 곤장은 이미 그의 등 위로 떨어졌다. 그날 매맞은 아전은 밤새 신음하다가 다음 새벽 피 묻은 적삼을 품에 안고 관아 뒤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동료에게 낮게 말했다. 사또께서 듣는 소리가 있는 모양일세. 사람 소리도 아니고 짐승 소리도 아닌 것이 그분의 혼을 갉아먹고 있네. 동료는 서둘러 그의 입을 막았다. 그런 말도 죄가 된다. 이 고을에서는 이제 바람도 사또 허락을 받고 불어야 하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더 묻지 못했다. 막쇠의 어미는 그 뒤로도 관아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이면 싸늘한 흙바닥에 앉아 관아 문을 바라보았고 낮이면 지나가는 군졸의 발목을 붙잡았다. 우리 막쇠를 보았느냐? 키는 그리 크지 않아도 어깨가 단단하고 웃을 때 오른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지는 아이다. 군졸들은 처음엔 외면했고 나중에는 성을 냈다. 그러나 노파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숨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뿐이었다. 장터 사람들은 노파를 안타깝게 보면서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누군가 막쇠 이야기를 꺼내면 관아에서 사람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생선 장수는 남은 조기를 노파 앞에 몰래 놓고 갔고 떡 파는 안악은 식은 떡 한 조각을 소쿠리에 숨겨 건넸다. 노파는 그것을 먹지 않고 품에 넣었다. 막쇠가 돌아오면 주어야지요.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배고픈 것을 잘 참지 못했소. 그 말에 안악은 얼굴을 돌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민사또는 노파의 존재가 못 견디게 거슬렸다. 그녀의 구부러진 등이 관아 문 앞에 보일 때마다 그는 벼랑 끝에서 휘청이던 막쇠의 등을 떠올렸다. 어느 날 그는 군졸에게 명했다. 저 늙은 것을 장터 끝으로 끌어내라. 다시 관아 앞에 앉으면 곤장을 치겠다. 군졸들이 노파를 잡아 끌자 그녀는 땅바닥에 엎드려 외쳤다. 나리, 내 아들을 훔쳐간 것이 사람이면 사람의 법으로 돌려주시고 귀신이면 귀신의 길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 말은 관아 담장을 넘어 민사또의 방까지 닿았다. 그는 붓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다. 먹물이 종이 위에 검은 눈물처럼 번졌다. 순간 귓가에서 또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뼈가 부서지는 소리만이 아니었다. 젖은 흙을 손톱으로 파헤치는 소리. 숨이 끊어지기 직전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 그리고 노파의 울음이 한데 엉켜 들렸다. 민사또는 종이를 구겨 던지며 고함쳤다. 저 소리를 멈추게 하라. 당장 멈추게 하라. 그러나 세상에는 권세로 멈출 수 없는 소리가 있었다.
굶주린 아이의 배에서 나는 소리. 억울한 이가 이를 악무는 소리.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어미의 소리가 그러하였다. 민사또는 그것을 몰랐다. 그는 소리를 없애려면 입을 막으면 된다고 믿었고, 입을 막으려면 몸을 없애면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입을 막기 시작했다. 막쇠를 보았다는 나무꾼을 잡아다 때렸고, 벼랑 쪽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아이의 아비를 옥에 가두었다. 고을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다. 관아 앞 느티나무 잎은 아직 푸른데도 먼지를 뒤집어 쓴 듯 빛을 잃었고, 장터의 웃음소리는 칼로 잘린 끈처럼 짧아졌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누가 사또의 귀에 말을 옮길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문을 일찍 닫았고, 어린아이에게도 막쇠 이름을 부르지 마라 라타 일렀다. 하지만 금지된 이름은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오래 떠돌았다. 그 무렵 관아 안채에는 소윤이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민사또의 첩이었으나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른 이는 아니었다. 빚에 몰린 아버지가 그녀를 사또에게 넘겼고, 소윤은 비단 옷을 입은 채 매일 가시밭을 걷듯 살았다. 얼굴은 맑고 단정했으나 눈빛은 늘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사또가 술에 취해 잠들지 못하는 밤마다 문 밖에 앉아 그가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다. 밀지 않았다. 벼랑이 먼저 삼킨 것이다. 소윤은 처음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서늘해졌다. 벼랑이라는 말, 밀지 않았다는 말, 그리고 며칠 전부터 사라진 노비 막쇠의 이름이 한 줄로 이어졌다. 그녀는 사또가 잠든 뒤 조용히 방안을 정리하다가 비단 방석 밑에 묻은 젖은 흙자국을 발견했다. 안채에는 그런 흙이 들어올 까닭이 없었다. 더구나 흙에서는 산비탈의 이끼 냄새와 오래된 피 냄새가 났다. 소유는 손끝으로 흙을 만지다 급히 소매에 감추었다. 그날 밤 소유는 하녀 연희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다. 막쇠라는 아이가 정말 도망쳤느냐? 연희는 문 밖을 살피고 나서야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씨, 막쇠는 제 어미를 두고 도망칠 사람이 아니옵니다. 전날 밤 사또께서 북쪽 벼랑길로 불러내셨다는 말을 부엌 늙은이가 들었다 하옵니다. 소윤의 입술이 굳었다. 그 말을 누가 또 아느냐? 연희는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는 이들은 모두 모르는 척 살고 있사옵니다. 아는 척하면 죽으니까요. 소윤은 그 뒤로 막쇠의 어미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노파는 날마다 작아졌다. 비를 맞으면 젖은 집단처럼 떨었고, 햇볕 아래 앉으면 마른 나무 껍질처럼 바스러질 듯 했다. 어느 날 소윤은 몰래 하녀를 시켜 따뜻한 죽을 보내게 했다. 노파는 죽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고도 한참 먹지 못했다. 이 따뜻한 것을 내 아들이 먹었어야 하는데. 그 말이 전해지자 소윤은 방 안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오래 울었다. 민사또의 의심은 날카로운 병처럼 번져갔다. 그는 안채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소윤이 문득 잠 못 이루는 것을 보고 물었다. 너는 요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느냐? 소윤은 고개를 숙였다. 나리의 안색이 상하시니 염려가 되었을 뿐이옵니다. 민사또는 그녀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다. 손끝은 차고 축축했다. 염려라. 사람의 염려도 때로는 칼이 된다. 내 눈에 내가 무엇으로 보이느냐? 소윤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에서 막쇠 어미의 울음이 울리고 있었다. 소첩의 눈에는 날이 깨서 몹시 지쳐 보이옵니다. 무엇을 피하시려 할수록 그 무엇이 더 가까이 따라오는 듯하옵니다. 민사또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방안 등잔불이 푸르게 떨렸다. 그는 낮게 웃었다. 너도 소리를 듣느냐? 소유는 심장이 한는 듯 했으나 조용히 답했다. 소첩은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사옵니다. 아직이라. 민사또는 그 말을 되씹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손을 놓고 뒤돌아섰다. 듣지 않는 것이 복이다. 사람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아도 죽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도 죽는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릴 때 그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다. 소유는 그 떨림 속에서 사또의 강함이 아니라 썩은 나무 껍질 같은 허약함을 보았다. 겉은 단단하나 속은 이미 벌레 먹어
텅 빈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며칠 뒤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북쪽 벼랑 아래에서 밤마다 흰 손이 바위를 긁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나무하러 간 아이들이 안개 속에서 어머니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약초꾼은 골짜기 입구에서 피 묻은 버선 한 짝을 보았다고 했다. 민사또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를 잡아들이라 명했다. 그러나 소문은 잡아들일수록 더 빠르게 달아났다. 물을 손으로 움켜투수록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듯 두려움은 관아의 명령보다 넓었다. 그날 밤 민사또는 북쪽 벼랑으로 군졸들을 보냈다.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고 오라. 만일 헛소문을 꾸민 자의 흔적을 찾거든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라. 군졸들은 횃불을 들고 올라갔으나 벼랑 끝에 가까워질수록 불꽃이 자꾸 낮아졌다. 바람은 없는데도 횃불이 젖은 듯 꺼질 듯 했고, 골짜기에서는 찬 냄새가 올라왔다. 오래된 우물 속에서 나는 물비린내와 썩은 나뭇잎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쇠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군졸 하나가 벼랑 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흙에 깊게 파인 손톱 자국이었다. 사람의 손이 마지막 힘으로 매달리며 긁은 자국처럼 5줄이 바위 옆 진흙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곁에는 찢어진 저고리 조각이 풀뿌리에 걸려 있었다. 군졸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다. 누구도 그것을 관아로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그때 골짜기 아래서 바삭, 의직,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올라왔다. 그들은 횃불을 떨어뜨리고 도망쳤다. 민사또는 돌아온 군졸들을 매질했다. 귀신 소리를 들었다고 관아 군졸이 늙은 계집보다 더 겁이 많구나. 그러나 군졸들이 내민 저고리 조각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그것은 막쇠가 마지막 밤 입고 있던 낡은 옷자락이었다. 민사또는 그것을 빼앗아 화로 속에 던졌다. 불꽃이 천을 삼키자 타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는 옷감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젖은 머리카락과 살이 함께 타는 냄새 같았다. 그 밤 민사또는 꿈을 꾸었다. 그는 다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막쇠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벼랑 아래에서 막쇠가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양손의 손톱은 모두 빠져 피투성이었고 몸은 여러 곳이 꺾여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다. 그래도 막쇠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올라왔다. 나리. 소인은 입을 닫아 싸웁니다. 이제 나리께서 귀를 여실 차례이옵니다. 민사또는 뒷걸음질 쳤지만 발밑 흙이 스르르 무너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이불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목구멍에서는 피맛이 났다. 문 밖에서 소윤이 놀라 들어오려 하자 그는 베개를 집어 던졌다. 들어오지 마라.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그러나 혼자 남자 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바삭, 으득, 뚝. 이번에는 그 소리 사이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아들의 뼈는 어디 있습니까? 민사또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손톱 아래에는 어느새 검은 흙이 끼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사또는 고을 백성들을 관아 마당에 모이게 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앉아 차갑게 말했다. 막쇠라는 도망친 노비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는 관아를 어지럽힌 죄로 다스리겠다. 북쪽 벼랑에 가는 자도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침묵은 복종이 아니었다. 분노가 너무 깊어 아직 소리가 되지 못한 침묵이었다. 노파는 사람들 맨 뒤에서 그 말을 듣고 마른 입술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입을 막으면 뼈가 말할 것이다. 그 중얼거림을 들은 이는 몇 없었으나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서로 몰래 막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부엌의 하녀가 우물가 안악에게 말했고 우물가 안악이 장터의 노인에게 전했으며 장터 노인이 밤길의 나무꾼에게 속삭였다. 소문은 더 이상 귀신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굶은 백성의 곡식, 사라진 장부, 벼랑으로 불려간 노비, 그리고 밤마다 미쳐가는 사또의 이야기가 한 덩어리로 엮였다. 소유는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모았다. 그녀는 아직 나설 수 없었다. 힘없는 말은 바람에 찢기고 증거 없는 진실은 되레 말한 자의 목을 죄는 줄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다. 사또가 더 무너질 때까지. 숨겨진 장부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막쇠의 뼈가 흙 속에서 제 자리를 말해줄 때까지. 그 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막쇠야, 내 억울함이 내게 닿았다면 부디 나를 두렵게 하지 말고 바르게 걷게 해다오. 그 말이 끝나자 창호지 밖으로 아주 희미한 소리가 스쳤다. 바삭 하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였으나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겁을 주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멀고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길을 가리키기 위해 작은 돌멩이를 떨어뜨리는 듯 했다. 소유는 두 손을 모았다. 관아 안에는 여전히 민사또의 권세가 살아있었고 백성들은 아직 떨고 있었으며 막쇠의 어미는 아들의 뼈 한 조각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어둠은 이미 한쪽 끝부터 얇아지고 있었다. 소유는 그날부터 관아의 숨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었다. 낮에는 비단 치마를 여미고 조용히 안채를 거닐었으나 눈은 늘 문틈과 장롱 밑 사또의 손끝을 살폈다. 민사또가 술에 취해 잠들면 그녀는 등잔불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방 안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방향까지 기억하였다. 두려움은 여전히 목을 조였으나 두려움만으로는 죽은 이의 이름을 건져 올릴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살아남기 위해 침묵한 날들이 길었으니 이제는 그 침묵으로 길을 찾으리라. 민사또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낮에는 백성 앞에서 호령하고 밤에는 자기 귓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싸웠다. 어느 날 그는 아침 수라를 들다 말고 숟가락을 던졌다. 누가 밥 속에 모래를 넣었느냐. 하녀들이 놀라 엎드렸으나 밥은 희고 깨끗했다. 사또는 손가락으로 밥알을 으깨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다. 씹을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구나. 내 밥상까지 저놈이 기어들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밤 소유는 사또가 잠든 뒤 방에 남은 밥그릇을 살폈다. 밥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릇 바닥 가장자리에는 아주 가는 검은 흙이 묻어 있었다. 관아 부엌의 흙이 아니었다. 북쪽 벼랑길에 젖은 흙과 같았다. 소유는 손끝에 묻은 흙을 비단 조각에 싸서 품에 감추었다. 그녀는 아직 귀신을 믿는 마음보다 사람의 죄를 믿는 마음이 더 컸다. 그러나 죄가 깊어지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알 듯하였다. 소윤이 처음 찾아간 이는 부엌 늙은이였다. 그는 관아에서 30년 넘게 장작을 패고 솥을 닦아온 자라. 수령이 몇 번 바뀌어도 조용히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소윤은 새벽 물 한 개가 샘가에 깔린 때 그에게 물었다. 막쇠가 벼랑으로 불려갔다는 말을 들었다 하더냐. 늙은이는 사방을 둘러보고 입술을 떨었다. 아씨, 늙은 목숨 하나는 아깝지 않으나 말 한마디가 남은 식솔목을 벨까 두렵사옵니다. 소유는 낮게 말했다. 두려워서 묻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끝내려 묻는 것이다. 늙은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마침내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 밤 막쇠가 북쪽 길로 가기 전 제게 와서 어미 죽을 때울 불씨를 부탁했사옵니다. 얼굴이 흑빛이었고 품에는 아무것도 없었사옵니다. 제가 어디 가느냐 묻자 그 아이가 말했지요. 사또께서 어미 약값을 주신다 하오. 허나 내 발이 자꾸 무덤길로 가는 듯하오. 그 말을 듣고도 붙잡지 못했사옵니다. 늙은이의 목소리는 솥바닥에 눌어붙은 그 으름처럼 탁했다. 소유는 그 증언만으로는 부족함을 알았다. 사또의 죄는 심증으로 묶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막쇠가 보았다는 장부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서고는 이제 세 겹으로 잠겨 있었고 민사또는 열쇠를 늘 품속에 지녔다. 소유는 사또의 습관을 살폈다. 술에 취하면 오른쪽 소매 속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만졌고 잠결에는 품을 움켜쥔 채 몸을 웅크렸다. 열쇠는 거기 있었다. 권세를 지키는 쇠조각이자 죄를 가둔 작은 짐승이었다. 며칠 뒤 큰 비가 내렸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줄 떨어지고 관아 마당은 진흙탕이 되었다. 민사또는 빗소리 속에서 뼈 부서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며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서성였다. 비가 골짜기를 씻으면 저놈의 뼈도 쓸려 내려갈 것이다. 그렇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소유는 술병을 들고 조용히 다가갔다. 나리, 잠시라도 눈을 붙이셔야 하옵니다. 밤마다 깨어 계시니
몸이 견디지 못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술에 아주 약한 잔풀즙을 섞었다. 사람을 해치는 독은 아니나 깊은 잠으로 끌어들이는 산약이었다. 민사또는 의심스럽게 잔을 바라보았으나 빗소리 사이로 들리는 으짓거림에 견디지 못하고 술을 들이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소윤의 팔목을 붙잡고 중얼거렸다. 너는 듣지 마라. 듣는 순간 그놈이 내 안에도 들어온다. 소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또의 손이 힘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 민사또가 잠에 빠지자 소윤은 조심스럽게 그의 품을 뒤졌다. 열쇠꾸러미가 손에 닿는 순간 쇠붙이가 아주 작게 울렸다. 그 소리가 방 안에서는 벼락처럼 크게 느껴졌다. 소윤은 숨을 멈추었다. 사또가 눈을 찡그렸으나 깨지는 않았다. 그녀는 열쇠를 쥐고 문 밖으로 나갔다. 비냄새가 살컨을 때렸고 어둠 속 마루는 젖은 뱀처럼 미끄러웠다. 서고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한 걸음마다 마음속으로 막쇠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부르면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았다. 서고 문을 여는 데는 3개의 열쇠가 필요했다. 첫 번째는 쉽게 들어맞았고 두 번째는 녹이 낀 듯 뻑뻑했다. 세 번째 열쇠를 돌리는 순간 안쪽에서 바삭하는 소리가 났다. 소윤은 손을 멈추었다. 문 너머 어둠 속에 누군가 앉아있는 듯한 기척이 있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 곰팡이 냄새, 감춰둔 탐욕의 눅눅한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등잔불을 들자 장부들이 검은 잎을 담은 짐승처럼 쌓여 있었다. 소윤은 괴짝을 하나씩 열었다. 세곡 장부, 논문서, 빅문서, 백성들의 호적이 뒤엉켜 있었다. 손이 떨려 종이 끝에 몇 번이나 베었다. 피가 맺혔으나 그녀는 닦지 않았다. 한참을 뒤지던 끝에 괴짝 밑바닥에서 헌 비단으로 쌓인 작은 장부 하나를 찾았다. 겉장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다. 그러나 펼치자 굶어 죽은 이들의 이름과 빼앗긴 곡식수, 민사또의 붉은 수결이 촘촘히 적혀 있었다. 그 가운데 막쇠가 보았을 이름들이 있었다. 소윤은 장부를 품에 넣으려다 문득 마지막 장에서 손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낯선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입을 연 자는 북쪽 벼랑으로 보낼 것. 그 아래에 3사람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고 마지막 줄에 막쇠의 이름이 먹으로 덧칠되어 있었다. 먹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듯 검게 번져 있었다. 소윤은 그 글자 앞에서 숨이 막혔다. 막쇠는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 이미 그 장부 안에서 죽을 자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때 서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소윤은 급히 등잔불을 가리고 장롱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이 삐걱 열리며 아전 김중배가 들어왔다. 그는 민사또의 신복으로 백성의 논문서를 빼앗을 때마다 앞장서던 자였다. 김중배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날이 깨서 또 소리를 들으셨다 하니 이 장부를 더 오래 두면 화근이 되겠구나. 그는 괴짝을 뒤지기 시작했다. 소윤의 심장은 갈비뼈를 두드렸다. 장부는 그녀의 품속에 있었고 한 번만 몸을 들키면 그녀 역시 벼랑길을 걸어야 했다. 김중배가 장롱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 서고 한쪽 선반에서 갑자기 장부 한 권이 떨어졌다. 툭 하는 소리에 김중배가 놀라 돌아섰다. 이어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빗바람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촛불이 길게 흔들렸다. 김중배는 창백해져 뒷걸음질 쳤다. 누구냐?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닥에 떨어진 종이 위로 젖은 흙자국 하나가 생겼다. 발자국처럼 보였으나 발가락은 없고 뼈만 눌러 찍은 듯한 기이한 자국이었다. 김중배는 비명을 삼키며 도망쳤다. 소윤은 한참 뒤에야 장롱 뒤에서 나왔다. 온몸에 힘이 빠져 무릎이 꺾일 뻔했다. 그녀는 바닥의 흙자국을 바라보았다. 무서웠다. 그러나 그 무서움 속에는 이상한 고마움도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를 숨겨준 듯했다. 소윤은 장부를 품에 더욱 단단히 넣고 서고를 빠져나왔다. 돌아가는 길에 빗물이 처마에서 떨어져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다. 막쇠야, 네가 도운 것이냐?
장부를 얻은 뒤에도 소유는 곧장 움직일 수 없었다. 고을 안에는 민사또의 눈과 귀가 너무 많았다. 그녀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이는 막쇠의 어미였다. 그러나 노파는 힘이 없었고 분노가 너무 커서 말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웠다. 다음으로 떠오른 이는 장터의 훈장 강윤이었다. 그는 예전에 관아 장부를 베껴주던 글 선생이었으나 민사또의 비리를 눈치챈 뒤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었다. 소유는 밤이 깊은 뒤 하녀 연희를 시켜 그를 불러오게 했다. 강윤은 누더기 도포를 입고 관아 뒷문으로 들어왔다. 그는 소윤 앞에 앉아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등잔불 아래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이것은 한 사람의 탐욕이 아니라 고을 전체를 말려 죽인 칼이옵니다. 여기 적힌 이름만으로도 나리의 목숨줄이 흔들릴 것이나 문제는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느냐이옵니다. 소윤이 물었다. 고을 원님이 죄인인데 백성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강윤은 낮게 답했다. 하늘이 사람을 보내야 하옵니다. 때마침 암행어사가 남쪽 고을을 지난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그 말은 소윤에게 작은 불씨가 되었다. 그러나 암행어사가 정말 오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었다. 강윤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을 따로 베껴두기로 했다. 원본이 빼앗기면 끝이니 사본을 셋 만들어야 하옵니다. 하나는 제가 숨기고 하나는 막쇠 어미에게 맡기며 하나는 아씨께서 품으십시오.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밤새 붓을 움직였다. 먹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종이 위에는 죽은 이들의 이름이 다시 살아나 줄지어 섰다. 새벽이 가까울 무렵 막쇠의 어미가 몰래 들어왔다. 소유는 처음으로 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소첩이 너무 늦었사옵니다. 노파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장부 속 막쇠의 이름을 보았다. 그 순간 노파의 마른 손이 종이를 움켜쥐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울어 눈물샘마저 말라버린 사람처럼. 그녀는 입만 벌린 채 떨었다. 한참 뒤 그녀가 말했다. 내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도 이제 거짓말 속에서 죽지는 않겠구나. 소유는 노파의 손을 잡았다. 손은 나무뿌리처럼 거칠고 차가웠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사옵니다. 북쪽 벼랑 아래를 살펴야 하옵니다. 허나 사또가 길을 막았으니 몰래 움직여야 합니다.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신이 없어도 나는 안다. 어미는 자식의 숨이 끊긴 자리를 꿈에서라도 밟는다. 어젯밤 내 꿈에 막쇠가 왔다. 몸은 보이지 않고 손만 보이더구나. 그 손이 돌틈을 가리켰다. 그 말에 방한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그날 밤 소윤과 강윤, 부엌 늙은이, 그리고 막쇠의 어미는 몰래 북쪽 벼랑으로 향했다. 달은 구름 뒤에 숨었고 길은 비에 젖어 질퍽했다.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도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슬픔이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 듯했다. 벼랑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거의 사라져 있었고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붙잡았다. 멀리서 부엉이가 울었고 골짜기 아래에서는 차가운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가느다란 으스러짐이 들려왔다. 그들이 돌틈에 이르렀을 때 노파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여기다. 아무도 아직 보지 못했으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강윤과 늙은이가 흙을 파헤치자 젖은 냄새가 훅 올라왔다. 낙엽 아래에서 찢어진 옷자락이 보였고 그 아래로 사람의 손뼈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가락 하나는 바위 쪽을 향해 굳어 있었다. 마치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가리킨 듯했다. 노파는 그 손을 품에 안고 처음으로 소리냈다. 막쇠야. 이 어미가 너무 늦었다. 소유는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막쇠의 몸은 여러 곳이 부서져 있었고 뼈와 흙과 옷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품속에는 작고 낡은 천주머니가 남아 있었다. 열어보니 어미에게 사주려 했던 싸구려 비녀 하나와 서툰 글씨로 쓴 짧은 글이 있었다. 어머니, 오래 사십시오. 그 5글자를 본 순간 노파는 몸을 앞으로 꺾었다. 소윤도 더는 참지 못하고 울었다. 골짜기의 안개가 그 울음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들은 막쇠의 유해를 모두 거두지 못했다. 날이 밝으면 들킬 것이므로 손뼈와 옷자락,
천주머니만 먼저 가져가야 했다. 강유는 바위 옆에 남은 흔적을 유심히 살폈다. 벼랑 위에서 떨어진 방향, 부러진 가지, 진흙에 남은 발자국의 깊이가 모두 말하고 있었다. 막쇠가 스스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밀렸음을 강유는 낮게 말했다. 사람이 거짓을 꾸밀 수는 있어도 흙과 돌은 그렇게 쉽게 거짓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이 관아로 돌아올 무렵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그러나 관아 안에는 이미 소란이 일고 있었다. 민사또가 한밤중에 깨어 열쇠가 제자리에 없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서고로 달려가 궤짝을 뒤졌고 장부가 사라진 것을 보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누가 가져갔느냐? 내 방 안의 공기까지 뒤져라. 모두 잡아들이라. 그의 목소리는 관아 담장을 넘어 장터까지 퍼졌다. 이제 숨겨둔 싸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소유는 품속에 사본을 숨긴 채 안채로 들어섰다. 민사또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어젯밤 어디 있었느냐? 소유는 차분히 고개를 숙였다. 나리께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니 부처님께 기도하러 뒷마당에 있었사옵니다. 민사또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와 식은땀 냄새, 그리고 오래 씻지 못한 죄의 냄새가 났다. 거짓말을 하는 혀는 쉽게 잘린다. 소유는 속으로 떨었으나 눈빛만은 꺾지 않았다. 그때 문 밖에서 군졸이 급히 외쳤다. 나리, 남쪽 길목에 낯선 선비 일행이 들었다 하옵니다. 행색은 초라하나 말과 걸음이 보통 사람이 아니옵니다. 민사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암행어사라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그 그림자는 이미 관아마당까지 드리워지고 있었다. 민사또는 이를 갈며 명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라. 고을에 들어오기 전에 입을 막아라. 그 말에 소윤의 등골은 서늘해졌다. 또 다른 입막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사또가 예전처럼 쉽게 어둠을 부릴 수 없었다. 장부의 사본은 이미 세 갈래로 흩어졌고 막쇠의 손뼈는 어미의 품 안에 있었으며 강유는 남쪽 길목을 향해 떠날 채비를 마쳤다. 소유는 창밖으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친 뒤에 공기는 아직 차가웠으나 어딘가 새벽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막쇠야, 이제 내 이름은 골짜기 밑에 있지 않다. 사람들의 입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날 밤 민사또의 귓가에는 전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렸다. 바삭, 으득, 뚝. 하지만 이번에는 뼈가 부서지는 소리 뒤에 또렷한 발걸음 소리가 섞여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막쇠, 굶어 죽은 백성들, 빼앗긴 논밭의 주인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엎드려 있던 사람들의 발걸음이었다. 민사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관아 문을 흔들었고 소유는 어둠 속에서 마지막 증거를 품에 안은 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남쪽 길목에 나타난 낯선 선비 일행은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고을 어귀주막에 들었다. 겉으로는 먼 길을 가는 가난한 나그네처럼 보였으나 말고삐를 잡은 손은 군졸보다 단단했고 앞장선 젊은 선비의 눈빛은 흐린 술잔 속에서도 바닥의 티끌을 가려낼 만큼 맑고 매서웠다. 주막 주인은 그들이 누구인지 묻지 못했다. 다만 선비가 막걸리 한 사발을 내려놓으며 이 고을은 왜 대낮에도 사람 목소리가 낮은가? 라 묻자 손끝이 저절로 떨렸다. 강유는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 장터 뒤 좁은 골목을 돌아갔다. 품속에는 벗겨둔 장부 한 부가 있었고 소매 안쪽에는 막쇠의 옷자락에서 뜯은 피 묻은 천 조각이 감겨 있었다. 그는 주막 문턱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이 문을 넘으면 고을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었으나 잘못 넘으면 제 목숨뿐 아니라 소윤과 막쇠, 어미의 목숨까지 함께 끊길 수 있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깨물고 들어가 낮게 말했다. 나그네님, 억울한 죽음의 글을 읽으실 눈이 있으십니까? 젊은 선비는 술잔을 내려놓고 강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놀라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오래 기다린 말을 마침내 들은 사람처럼 조용했다. 글은 종이에도 있고 사람 얼굴에도 있으며 흙 묻은 옷자락에도 있어. 어느 글을 가져왔소. 강윤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장부를 내밀었다. 이 고을 수령민 사또가 세곡을 훔치고 백성을 죽였사옵니다. 그 죄를 본 노비 막쇠는 북쪽 벼랑에서 밀려 죽었고 지금도 그의 어미는 아들의 뼈를 품고 울고 있사옵니다. 선비는 장부를 천천히 넘겼다. 이름 하나, 수결 하나, 빼앗긴 곡식수 하나를 허투루 보지 않았다. 그의 곁에 앉은 사내가 주막 문 밖을 살피며 낮게 말했다. 어사또. 관아 쪽에서 군졸 둘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말에 강윤의 눈이 크게 뜨였다. 젊은 선비는 손을 들어 조용히 막았다. 아직 부르지 마라. 죄인이 스스로 더 깊이 들어오게 하라. 그는 장부 마지막 장을 보고 눈썹을 미세하게 찌푸렸다. 입을 연 자는 북쪽 벼랑으로 보낼 것이라. 참으로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짐승의 이빨 자국 같구나. 그 시각 민사또는 관아 안에서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김중배를 불러 다그쳤다. 남쪽 길목의 선비들이 어디 있느냐? 강윤, 그 늙은 여우가 보이지 않는다. 모두 한패다. 김중배는 땀을 흘리며 엎드렸다. 나리, 아직 정체를 알지 못했사옵니다. 다만 주막에 머문다 하오니 밤이 되면 조용히 끌어낼 수 있사옵니다. 민사또는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밤까지 기다리면 늦다. 말이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혀를 뽑아야 한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귓가에서 바삭하는 소리가 났다. 민사또는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으득, 뚝. 무언가 젖은 돌 위에서 계속 굴러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는 손으로 귀를 눌렀으나 그 안쪽에서 막쇠의 목소리가 신라처럼 들려왔다. 나리? 오늘은 제 뼈만 소리내는 것이 아니옵니다. 민사또는 이를 악물었다. 닥쳐라. 죽은 종놈이 산 수령을 어찌 이기겠느냐. 소유는 안채 깊숙한 곳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마지막 사본이 묶여 있었고 마루 밑 항아리 속에는 막쇠의 손뼈와 비녀가 천에 쌓여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항아리 입구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조금만 견디거라. 내 어미의 울음이 오늘은 관아 담장을 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다. 민사또가 궁지에 몰리면 사람을 죽이는데 더는 망설이지 않을 자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했다. 점심 무렵 소유는 일부러 민사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평소보다 차분한 얼굴로 술상을 들고 들어갔다. 민사또는 날선 눈으로 그녀를 훑었다. 너는 왜 이리 평온하냐? 관아가 뒤집혔는데 내 눈은 마치 비온 뒤 연못 같구나. 소유는 잔을 따르며 말했다. 나리께서 두려워하지 않으시니 소첩이 어찌 두려워하겠사옵니까? 죄가 없는 분은 하늘 아래 어느 선비가 와도 웃으실 수 있지 않사옵니까? 그 말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으나 속에는 바늘이 있었다. 민사또의 손이 잔을 움켜쥐었다. 하늘 하는구나. 막쇠도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 말을 내뱉고 나서야 그는 제 입을 다물었다. 소유는 눈꺼풀 하나 흔들지 않고 물었다. 막쇠가 죽기 전에 말하였사옵니까? 방 안의 공기가 돌처럼 굳었다. 민사또는 천천히 일어나 소윤에게 다가왔다. 네가 장부를 가져갔느냐? 소윤은 고개를 들었다. 장부가 없어졌다면 그 장부 안에 나리께서 두려워하실 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순간 민사또의 손이 소윤의 뺨을 후려쳤다. 그녀는 옆으로 쓰러졌으나 비명은 지르지 않았다. 입가에 피가 맺혔고 그 피가 흰 저고리 깃에 작은 꽃처럼 번졌다. 민사또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너도 벼랑으로 가고 싶으냐? 소유는 피 묻은 입술로 천천히 웃었다. 소첩 하나를 밀면 소리가 멈추겠사옵니까? 나리의 귓속에는 이미 골짜기 하나가 들어앉았사옵니다. 그 말에 민사또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민사또는 군조를 불러 소윤을 별채에 가두라 명했다. 그러나 소윤은 끌려가면서 하녀 연희의 손에 작은 비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막쇠가 어미에게 주려던 비녀였다. 연희는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곧장 뒷문으로 달려가 막쇠의 어미에게 비녀를 전했다. 노파는 그것을 보는 순간 두 눈이 텅 비었다가 이내 불씨처럼 살아났다. 내 아들이 내게 온 것이구나.
이제 어미가 가만히 있으면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관아 마당에는 뜻밖의 소란이 일었다. 막쇠의 어미가 비녀와 손뼈를 품에 안고 관아 문 앞에 섰고 그 뒤로 장터 사람들, 굶주린 농부들, 빈문서에 논을 빼앗긴 과부들, 곤장을 맞은 아전의 식솔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20명도 되지 않았으나 누군가 막쇠 어미가 관아로 간다라고 외치자 골목마다 문이 열렸다. 두려움에 오래 눌린 사람들은 서로의 발소리를 듣고서야 제 발도 움직일 수 있음을 알았다. 노파는 관아 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녀는 굽은 허리를 힘겹게 펴고 말했다. 민사또는 나오시오. 내 아들의 뼈가 여기 있소. 도망친 노비라 하였으니 이 뼈에게도 도망친 까닭을 물어보시오. 군졸들이 막아서려 했으나 백성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었으나 한 사람의 울음이 여러 사람의 가슴에 불을 붙이면 관아의 곤장도 잠시 멈칫하는 법이었다. 군졸들은 창을 쥔 손에 땀을 흘렸다. 민사또는 마침내 마당에 나왔다. 그는 높은 섬돌 위에 서서 백성들을 내려다보았다. 천한 것들이 감히 수령의 관아를 어지럽히느냐. 저 늙은 계집을 당장 잡아 가두어라. 그때 주막 쪽에서 젊은 선비 일행이 걸어 들어왔다. 선비는 조용히 각근을 바로하고 마당 한가운데 섰다. 백성이 억울함을 말하러 온 것을 어지럽다 하는 수령은 대체 누구를 위하여 앉아 있었소? 민사또는 그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대는 누구이기에 관아 일에 끼어드는가? 젊은 선비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다. 햇빛이 기울어 마패의 금빛이 짧게 번쩍였고 마당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 끊겼다. 암행어사 이도현이다. 국법을 어긴 수령 민치겸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민사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아전 김중배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백성들은 숨을 삼키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막쇠의 어미는 마패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으나 마당의 공기가 뒤집힌 것만은 느꼈다. 그녀는 품속의 손뼈를 더 꼭 안았다. 민사또는 곧장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사또. 고을에 미친 노파와 불순한 선비들이 거짓을 꾸며 수령을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도망친 노비 하나를 빌미로 관아를 흔드는 무리이니 먼저 저들의 죄를 물어야 하옵니다. 이도현은 말없이 강윤에게서 받은 장부를 펼쳤다. 그렇다면 이 붉은 수결도 노파가 그렸소. 빼앗긴 논문서도 저 선비가 만들었소. 죽은 백성의 이름 옆에 적힌 곡식수까지 모두 바람이 쓴 것이오. 민사또의 입가가 떨렸다. 그는 김중배를 노려보았다. 김중배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이도현은 이어 막쇠에 피 묻은 옷자락과 손뼈를 마당 위 흰천에 올려놓게 했다. 북쪽 벼랑 아래에서 발견된 유해다. 나무꾼과 부엌 늙은이 그리고 관아 하녀의 증언도 있다. 사또가 막쇠를 밤중에 불러낸 뒤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 입이 함께 말하고 있다. 민사또는 소리쳤다. 천한 것들의 입이 몇 개 모인다 하여 진실이 되는가. 그때 별채에 갇혀있던 소윤이 연희의 도움으로 마당에 나왔다. 뺨은 부어 있었고 입가의 피는 말라검게 굳어 있었으나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품속의 사본을 내밀었다. 소첩 소윤. 민치겸이 밤마다 막쇠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잠꼬대로 털어놓은 말과 사라진 장부의 사본을 증언하옵니다. 또한 오늘 낮 민치겸은 소첩에게 너도 벼랑으로 가고 싶으냐 라 협박하였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마당 끝까지 또렷이 닿았다. 민사또는 분노에 차소윤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러나 어사 수행원이 그 앞을 막았다. 이도현은 차갑게 말했다. 죄인은 더 이상 누구의 입도 막지 못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 한가운데 이상한 소리가 울렸다. 처음에는 민사또만 듣던 그 소리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바삭, 으득, 뚝. 백성들 모두가 들었다. 아이는 어미 치마폭을 붙잡았고 군졸은 창을 떨어뜨렸으며 김중배는 흙바닥에 이마를 박고 울부짖었다. 소인도 들었사옵니다. 소인도 이제 들리옵니다. 소리는 관아 마루 밑에서 나는 듯도 했고 민사또의 입안에서 나는 듯도 했다.
막쇠의 어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막쇠야, 네가 왔느냐? 그 말에 찬바람이 마당을 훑고 지나갔다. 민사또는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질렀다. 아니다. 나는 밀지 않았다. 저놈이 내 손을 잡고 떨어졌다. 아니, 내게 겁을 주려 제 발로 물러섰다. 그의 말은 스스로를 구하려는 변명이었으나 듣는 이들에게는 자백보다 더 분명한 자백이었다. 이도현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방금 죄인은 벼랑에서 막쇠와 함께 있었음을 스스로 밝혔다. 더 말하라. 누가 그를 불렀고 누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느냐. 민사또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기침했다. 처음에는 침이 튀었고 다음에는 검붉은 피가 손바닥에 묻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아주 작은 흰 조각들이 떨어졌다. 하나, 둘, 셋. 마당의 햇빛 아래 그것들은 뼈조각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민사또는 새또는 바닥에 떨어진 흰 조각을 보고 뒤로 기어갔다. 치워라. 저것을 치워라. 막쇠의 뼈가 아니다. 내 안에 들어올 리 없다. 그러나 기침할수록 더 많은 조각이 입에서 나왔다. 그것들은 실제 뼈인지 오랜 공포가 굳어 만든 환영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모두가 보았다. 남의 입을 막기 위해 사람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자가 마침내 제 입에서 부서진 죄를 토해내는 모습을. 막쇠의 어미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내 아들의 소리를 들으셨소. 김중배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어사 앞에 엎드려 민사또의 명으로 장부를 숨기고 세곡을 빼돌리고 막쇠가 벼랑길로 불려간 사실을 감추었다고 털어놓았다. 소인은 살고자 남의 죽음을 덮어싸웁니다. 그러나 밤마다 제 방문 밖에서도 손톱 긁는 소리가 났사옵니다. 더는 못 견디겠사옵니다. 그의 자백이 이어지자 다른 아전들도 하나둘 나섰다. 백성들은 처음으로 관아마당에서 자기 이름을 되찾았다. 빼앗긴 논이 주인, 굶어 죽은 자의 식솔, 억울하게 매맞은 이들이 차례로 입을 열었다. 이도현은 즉시 민사또를 포박하게 했다. 민사또는 끝까지 발버둥쳤다. 나는 수령이다. 내 놈들이 감히 내 몸에 줄을 묶느냐. 그러나 포승줄은 그의 비단 도포를 거칠게 파고들었다. 권세는 말로 세운 높은 담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법이었다. 민사또가 마당을 끌려가며 고개를 돌리자 북쪽 하늘 끝에 어두운 골짜기 안개가 걸려 있었다. 그 안개 속에서 막쇠가 서 있는 듯했다. 그는 귀를 찢을 듯이 울부짖었다. 그날 밤 북쪽 벼랑 아래에서는 막쇠에 남은 유해를 모두 거두는 일이 이루어졌다. 어사와 백성들이 함께 횃불을 들고 내려갔다. 골짜기에는 더 이상 혼자 죽은 사람의 침묵만 있지 않았다. 수십 개의 발소리와 흐느낌, 조심스러운 손길이 있었다. 막쇠의 어미는 아들의 부서진 뼈를 하나하나 천에 싸며 말했다. 아가, 차가웠지. 어미가 너무 늦었지. 이제는 혼자 두지 않으마. 소유는 곁에서 등불을 들고 서 있었다. 불빛이 그녀의 눈물 위에서 작게 떨렸다. 민사또는 옥에 갇혔다. 쇠창살 안에서도 그는 잠들지 못했다. 옥졸들은 밤새 그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소리가 난다. 뼈가 내 귀 안에서 자란다. 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울음을 비웃었고 너무 많은 배고픔을 장부 속 숫자로 눌러 죽였다. 새벽이 밝을 무렵 그의 목소리는 쉬어 바람처럼 갈라졌다. 그런데도 옥 안에서는 계속 바삭, 으득, 뚝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고 한다. 다음날 관아마당에는 억울한 이들의 이름이 다시 불렸다. 이도현은 빼앗긴 새 곡을 봉에 올리고 남은 곡식은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게 했다. 장부에 죽은 것으로만 남았던 이름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살아났다. 박첨지의 딸, 과부 연심, 굶어 쓰러진 아이들, 그리고 노비 막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으며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죄가 밝은 곳에 놓이자 고울의 오래된 공포도 조금씩 숨을 잃어갔다.
소유는 막쇠의 어미 곁에 앉아 있었다. 노파는 품속의 비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는 못했으나 거짓 속에 묻히지는 않았구나. 아씨가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도망친 종놈으로 남았을 것이오. 소유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는 그저 늦게 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막쇠가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사옵니다. 우리가 너무 무서워 듣지 못했을 뿐이지요. 노파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이제 슬픔뿐 아니라 따뜻한 고마움도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관아 지붕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다. 전날까지 그 붉음은 피처럼 보였으나 이날은 오래 막혔던 상처가 씻긴 뒤 남은 살빛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사또의 벌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막쇠의 장래와 백성들의 삶은 다시 세워져야 했다. 소유는 북쪽 벼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은 한 사람의 죄를 묻는 것보다 더 길고 더 깊은 길이었다. 막쇠의 장례는 고을 사람들이 함께 치렀다. 북쪽 벼랑 아래에서 거둔 부서진 뼈들은 흰 무명천에 쌓였고 막쇠가 어미에게 주려 했던 낡은 비녀는 그 곁에 조심히 놓였다. 노파는 관 위에 손을 얹은 채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울음도 마른 듯 보였으나 손끝이 떨릴 때마다 그동안 삼킨 세월이 함께 흔들렸다. 그녀는 마침내 낮게 속삭였다. 아가, 이제는 어두운 골짜기 말고 벼뜨는 언덕에서 쉬어라. 장내 행렬이 언덕길을 오를 때 누구도 북을 크게 치지 않았다. 슬픔은 시끄럽게 울릴수록 가벼워지는 날도 있으나 그날의 슬픔은 너무 깊어 발소리만으로도 충분하였다. 장터의 생선 장수는 말없이 소금 한 줌을 뿌렸고 떡 파는 안악은 막쇠가 생전에 좋아했다던 찰떡을 작은 접시에 담아 놓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뒤에 숨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알았다. 천한 목숨이라 불린 사람에게도 온 고을이 따라 걸어야 할 무게가 있음을. 막쇠의 무덤은 남쪽으로 햇살이 드는 언덕 위에 자리 잡았다. 멀리서는 고을의 논밭이 보였고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피는 곳이었다. 노파는 흙이 덮일 때마다 몸을 움찔하였다. 다시 아들을 잃는 듯 했기 때문이다. 소윤이 곁에 앉아 그녀의 등을 받쳤다. 어머니, 흙이 이번에는 감추려 덮는 흙이 아니옵니다. 쉬게 하려 덮는 흙이옵니다. 노파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래, 이번 흙은 내 아이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겠지. 암행어사 이도현은 민사또의 죄를 조정해 올리고 빼돌린 쇠곡과 땅 문서를 하나하나 조사하게 했다. 창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쌀가마니가 마당으로 나왔고 남의 피눈물로 얻은 논문서가 주인에게 돌아갔다. 그를 모르는 백성들은 강윤의 입을 빌려 제 이름을 확인했다. 이 논은 다시 그대의 것이오. 그 한마디에 늙은 농부 하나가 흙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그는 논을 되찾아서 운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다. 민사또의 신복, 김중배와 죄에 가담한 아전들도 차례로 벌을 받았다. 누구는 곤장을 맞고 유배길에 올랐고 누구는 관직에서 쫓겨나 평생 속죄하며 살게 되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벌이 가볍다, 무겁다, 떠들지 않았다. 그들이 바란 것은 피의 잔치가 아니라 다시 숨 쉴 수 있는 아침이었다. 관아문 앞에는 더 이상 노파가 홀로 앉아 울지 않았다. 대신 억울함을 말하러 온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줄을 섰고 강유는 그들의 말을 글로 옮겨주었다. 민사또는 한양으로 압송되기 전까지 옥에 갇혀 있었다. 비단 도포는 벗겨지고 거친 죄수옷을 입었으나 그가 가장 견디지 못한 것은 추위도 굶주림도 아니었다. 밤만 되면 옥 안에서 바삭, 으득,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옥졸이 횃불을 들고 살피면 아무것도 없었다. 민사또는 벽에 귀를 대고 울부짖었다. 막쇠야, 내가 네 어미에게 쌀을 주겠다. 내 이름을 되살려 주겠다. 그러니 그만 부서져라. 그러나 죽은 뒤에 되돌리는 자비는 죄를 씻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민사또가 고을을 떠나던 날, 백성들은 길가에 서서 돌을 던지지 않았다. 욕도 하지 않았다. 다만 모두가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가장 차가운 심판이었다.
민사또는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막쇠의 무덤이 있는 언덕을 지나갈 때 그는 갑자기 귀를 틀어막고 쓰러졌다. 저기서 또 들린다. 흙 아래서 뼈가 웃는다. 포졸들이 그를 끌어일으켰고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길을 열어주었다. 소유는 관할을 떠났다. 민사또의 첩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남은 상처였으나 그녀는 그 이름 뒤에 숨지 않기로 했다. 막쇠의 어미가 지내는 작은 초가 옆에 머물며 억울한 이들이 글을 올릴 때 붓과 종이를 마련해 주었다. 강유는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소유는 글 모르는 안악들에게 자기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쳤다. 이름을 쓸 줄 알면 누가 함부로 지우려 할 때 더 오래 버틸 수 있사옵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으나 듣는 이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막쇠의 어미는 처음 몇 달 동안 밤마다 아들의 무덤에 갔다. 손에는 작은 등불을 들었고 품에는 막쇠가 남긴 비녀를 넣었다. 어느 날 소윤이 물었다. 어머니, 밤길이 험하니 제가 함께 가겠사옵니다.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이제 무섭지 않소. 예전에는 골짜기가 내 아들을 삼킨 줄 알았으나 이제는 저 언덕이 내 아들을 품고 있소. 어미가 가서 오늘은 바람이 어땠는지, 마을 아이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말해주고 오는 길이오. 봄이 오자 고을의 논에는 다시 물이 찼다. 물 위에 하늘이 비쳤고 어린 모가 바람에 흔들렸다. 굶주림으로 다쳤던 집들의 아궁이에는 저녁 연기가 올라왔다. 사람들은 아직 가난했으나 적어도 누군가 창고 속 쌀을 훔쳐 배를 불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죄로 만들지는 않았다. 장터에는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잊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이 있었다. 막쇠의 이름은 아이들에게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가르치는 이름이 되었다. 어느 비오는 밤, 소유는 초가 처마 밑에서 막쇠의 어미와 함께 앉아 있었다. 빗물이 낡은 항아리를 두드리고 젖은 흙냄새가 마당을 채웠다. 노파는 문득 말했다. 아씨, 그날 내 아들이 벼랑 끝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소유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다. 빗줄기 사이로 골짜기의 어둠이 떠올랐다. 아마 어머니를 생각했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이름들을 생각했을 것이옵니다. 막쇠는 마지막까지 자기 목숨보다 남겨질 사람들을 붙들고 있었을 것이옵니다. 노파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 노파는 조금씩 살아있는 사람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찢어진 버선을 꿰매주고 굶은 이웃에게 묽은 죽 한 그릇을 나누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막쇠 어미라 불렀으나 그 이름에는 더 이상 불쌍함만 담겨 있지 않았다. 억울한 아들을 끝까지 부른 어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관아 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어미라는 존경이 섞여 있었다. 노파는 누가 고맙다 하면 늘 말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뿐이요. 내 자식의 이름을 잊지 않은 것뿐이요. 민사또가 한양옥에서 끝내 미쳐갔다는 소식은 그해 겨울에 전해졌다. 그는 재판 자리에서도 때때로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한다. 그만 씹어라. 내 귀안의 뼈를 그만 씹어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몸서리쳤다. 어떤 이는 그것이 귀신의 벌이라 했고 어떤 이는 양심이 늦게 깨어난 소리라 했다. 그러나 막쇠의 어미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벌이 크다 한들 내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소. 다만 다시는 그런 손이 다른 아이를 밀지 못하면 그것으로 되었소. 세월이 흘러 노파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흰 눈처럼 변했을 때 막쇠의 무덤 곁에는 작은 돌 하나가 세워졌다. 돌에는 강윤이 쓴 글이 새겨졌다. 입을 막으려 한 죄는 귀로 돌아오고 묻으려 한 진실은 뼈가 되어 말한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글을 읽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글을 모르는 이는 옆 사람에게 읽어달라 청했고 아이들은 그 뜻을 묻곤 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남의 아픔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단다. 소유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 고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첩도 관아 안채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소윤 낭자라 불렀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먼저 그녀의 초가를 찾았다. 그녀는 늘 성급히 분노하지 말고
먼저 증거를 모으고 함께 말할 사람을 찾으라 일렀다. 홀로 외치는 진실도 귀하나 함께 지키는 진실은 더 멀리 갑니다. 두려움을 나누면 그것은 조금씩 힘이 됩니다. 그 말은 막쇠의 죽음에서 배운 쓰라린 지혜였다. 어느 늦가을 막쇠의 어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전날 밤 그녀는 소윤에게 비녀를 맡기며 말했다. 내가 가거든 이것을 막쇠 무덤 옆에 묻어주오. 살아서는 꽂아보지 못했으나 저승길에서는 그 아이가 제 어미 머리에 꽂아줄지도 모르지. 소윤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파는 마지막으로 창밖 달빛을 바라보았다. 이제 골짜기 소리는 들리지 않소. 대신 막쇠가 문 밖에서 어미 하고 부르는 듯하오. 그녀의 숨은 그 말 끝에서 잔잔히 솟았다. 노파의 장례도 막쇠 곁에서 치러졌다. 고을 사람들은 어미와 아들이 다시 나란히 눕게 된 것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소윤은 비녀를 두 무덤 사이에 묻었다. 흙을 덮자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더 이상 뼈 부서지는 소리가 없었다. 대신 마른 풀잎이 서로 스치며 내는 낮고 평온한 소리만 있었다. 소윤은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다가 말했다. 막쇠야,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이곳 사람들은 이제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날 밤 소윤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북쪽 벼랑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벼랑 아래 골짜기에는 흰 안개 대신 엷은 새벽빛이 고였고 막쇠는 부서진 몸이 아니라 생전의 단단한 어깨와 수줍은 웃음을 지닌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노파가 비녀를 꽂고 앉아 있었다. 막쇠는 소윤에게 깊이 절하며 말했다. 아씨, 이제 귀가 아프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춥지 않습니다. 소윤은 꿈속에서 울었으나 그 울음은 서럽기보다 놓아주는 울음이었다. 그 뒤 해마다 막쇠의 제삿날이 되면 고을 사람들은 언덕에 올라갔다. 누군가는 쌀 한 줌을 놓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와 조용히 절했다.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고 그 어른들이 다시 아이를 낳아도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탐욕스러운 수령이 입막음을 위해 노비를 벼랑 끝에서 밀었으나 결국 매일 밤 제 귓가에서 뼈 조각 부서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단지 무섭게만 전하지 않았다. 막쇠의 어미가 아들의 이름을 끝까지 불렀다는 대목을 더 오래 말했다. 훗날 한 떠돌이 이야기꾼이 이 고을에 들렀다. 그는 장터에서 이 사연을 듣고 밤새 막쇠의 무덤을 찾아갔다. 달은 밝았고 풀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이야기꾼은 무덤 앞에 앉아 한참 귀를 기울였다. 혹시 전설처럼 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까 해서였다. 그러나 들려온 것은 먼 논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그리고 마을 쪽에서 늦게까지 글 읽는 아이들의 목소리뿐이었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원혼의 소리는 죄인이 들을 때만 저주가 되고 산 사람들이 기억할 때는 경계가 된다는 것을. 그 이야기꾼은 떠나기 전 소윤을 찾아와 물었다. 낭자,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도 되겠소? 소윤은 오래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전하되. 막쇠를 불쌍한 노비로만 말하지 마시오. 그는 두려움 앞에서도 죽은 이들의 이름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었소. 그리고 민치겸을 귀신에게 당한 자로만 말하지 마시오. 그는 제 탐욕이 만든 소리를 들은 사람이었소. 사람이 저지른 죄를 모두 귀신에게 떠넘기면 산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오. 이야기꾼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 사연을 적으며 오래 귀를 기울였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사람의 울음을 듣지 않으려 스스로 귀를 닫는 마음이었다. 남의 입을 막아 제 죄를 숨기려는 자는 잠시 권세로 세상을 속일 수 있으나 제 안의 골짜기까지 속일 수는 없다. 억울한 피는 흙에 스며도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다시 길 위로 올라온다. 그러니 살며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높은 자리도 많은 재물도 아니요. 남의 고통 앞에서 무뎌지지 않는 마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 침묵할 때가 있다. 그러나 침묵이 남을 죽이는 담장이 될 때 그 담장은 언젠가 자기 가슴을 가두는 옥이 된다. 막쇠의 어미가 아들의 이름을 놓지 않았듯 소윤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품었듯 한 사람의 작은 용기는
어둠을 단번에 없애지는 못해도 어둠이 영원한 척하는 거짓을 깨뜨린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뜻은 분명하다. 죄를 덮는 손은 반드시 더러워지고 진실을 붙드는 손은 비록 상처 입어도 끝내 사람을 살린다.